다음날은 좀 낫기도 하고 더 나쁘기도 했다. 하늘에 짙은 먹구름이 잔뜩 끼었지만 비는 내리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날보단 나았다. 하루가 어떻게 펼쳐질지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견디는 것도 좀 더 쉬웠다. 영어 시간에 내 옆자리에 앉은 마이크는 다음 과목 교실까지 나를 데려다 주었고 그 사이 얘의 체스클럽 에릭은 줄곧 마이크를 노려보았다. 나로선 꽤 으쓱해지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어제만큼 심하게 나를 흘끔대지 않았다. 점심시간엔 마이크와 에릭, 제시카를 포함하여 이젠 얼굴과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몇몇 아이들과 왁자지껄 여럿이 모여 점심을 먹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게 아니라 물을 가르고 앞으로 나가는 듯한 느낌이 겨우 들기 시작했다. 더 나빴던 건 내가 피곤하기 때문이었다. 집 근처에서 쉴 새 없이 메아리치는 바람소리 때문에 난 여전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게다가 삼각함수 시간에 반호 선생이 손도 들지 않은 내 이름을 부르는 바람에 틀린 답을 말했으므로 전날보다 더 괴로웠다. 체육 시간엔 어쩔 수 없이 배구를 해야 했는데 한 번은 내가 공을 때린 순간 공이 날아드는 길목에서 미처 피하지 못한 같은 팀 아이가 그 공에 맞았기 때문에 몹시 비참했다. 그리고 더 나빴던 결정적인 이유는 에드워드 컬렌이 아예 학교에 오지 않았다는 거였다. 오전 내내 나는 무섭게 쏘아보는 그의 시선과 마주치는 것이 두려워 점심시간이 다가오는 걸 겁내고 있었다. 마음 한구석엔 차라리 정면으로 맞붙어 대체 왜 그러는지 묻고 싶은 생각도 있었다. 심지어 어젯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이 그에게 무슨 말로 따질지 상상해보기도 했었다. 그러나 정말로 그런 일을 해낼 배짱은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나라는 인간 옆에 있으면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겁쟁이 사자도 터미네이터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제시카와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면서 그 아이를 찾아 두리번거리지 않으리라던 나의 결심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갔고 이내 나는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그의 형제자매 넷을 발견했다. 그 아이는 함께 있지 않았다. 마이크가 우리를 막아서더니 자기가 앉았던 자리로 데려갔다. 제시카는 그의 관심이 몹시 우쭐한 듯 했고 제시카의 친구들도 곧 우리와 합석했다. 나는 그들 사이에 오가는 스스럼 없는 수다에 귀를 기울이려 애썼지만 나도 모르게 몹시 불편한 심경으로 그 남학생이 들어설 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그 애가 식당으로 들어서며 나를 완전히 무시해 그간의 내 의심이 헛된 것으로 판명되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애는 나타나지 않았고 시간이 갈수록 나는 점점 더 긴장했다.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도 그 애는 보이지 않았으므로 어제보다는 자신감이 생긴 나는 생물 강의실로 갔다. 마이크는 말 잘 듣는 골든 리트리버 강아지처럼 교실까지 충실하게 나를 호위했다. 나는 교실 문 앞에서 숨을 멈추었지만 에드워드 컬렌은 교실에도 없었다. 참았던 숨을 내쉬며 내 자리에 가 앉았다. 마이크는 얼마 후에 갈 바다여행 이야기를 하며 나를 바라봤다. 그는 시작종이 울릴 때까지 내 책상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종이 울린 다음에야 안타까운 듯 웃어 보인 뒤 흉측한 파마머리에 치열 교정기를 한 여학생 옆에가 앉았다. 아무래도 조만간 마이크에게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은데 그게 그리 쉽지는 않을 듯 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촘촘히 연결된 이런 소도시에선 사교술이 대단히 중요하다. 나는 절대로 사교술에 뛰어난 적이 없었던 아이였고 특히 지나치게 친근하게 구는 남자애들을 다루는 연습은 해본 적도 없었다. 에드워드가 결석해 책상을 혼자 차지하게 됐다는 생각에 일단은 안도감이 들었다. 나는 속으로 그 생각을 곱씹었다. 그러나 그가 결석한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는 뼈아픈 이기심을 좀처럼 버릴 수가 없었다. 내가 누군가에게 그토록 강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우스꽝스럽고 독선적인 일이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다. 그런데도 그게 사실일 거라는 걱정을 지울 수가 없었다. 마침내 수업이 모두 끝나고 체육 시간에 배구공에 뺨을 맞는 바람에 생긴 빨간 자국이 옅어지는 사이 나는 재빨리 청바지와 갈색 스웨터로 갈아입었다. 서둘러 여학생 탈의실을 빠져나온 나는 일단 한없이 골든 리트리버를 닮은 남자애한테서 벗어나는 데 성공을 한 것에 쾌재를 불렀다. 나는 주차장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주차장은 이미 하교하는 학생들로 붐볐다. 트럭에 올라탄 후 가방을 뒤져 필요한 걸 가져왔는지 확인했다.
어제 저녁 나는 찰리가 달걀 프라이와 구운 베이컨 말고는 할 줄 아는 요리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와 지내는 동안은 부엌일을 내가 맡겠다고 자청했다. 찰리는 기꺼이 나에게 식료품 창고 열쇠를 넘겨주었다. 집안엔 사실 먹을 거라곤 거의 없었다. 쇼핑 목록을 적은 나는 찬장에서 식피라고 적힌 유리병을 찾아 현금을 꺼내왔고 막 슈퍼마켓에 가려던 참이었다. 열쇠를 돌리니 귀청을 찢을 듯 요란한 엔진 소리가 되살아났다. 나는 트럭 쪽을 돌아보는 동안 시선을 외면한 채 조심스럽게 후진을 해 주차장을 빠져나가려고 줄지어 서 있는 자동차 행렬에 합류했다. 고막을 찢을 듯한 엔진음이 다른 사람의 차에서 들려오는 것인 양 외면한 채 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컬렛 남매와 헤일 쌍둥이 남매가 차에 오르는 모습을 보았다. 물론 그들의 차는 번쩍이는 신형 볼보였다. 그간 그들의 얼굴에 완전히 넋이 나가는 바람에 이제껏 옷차림새를 눈여겨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 보니 그들의 옷맵시 역시 남달리 빼어났다. 단순한 옷인데도 어딘지 모르게 유명 디자이너가 만든 명품 느낌을 풍겼다. 하긴 잘생긴 외모에 뛰어난 옷맵시까지 갖추었으니 걸레 조각을 걸쳐도 멋들어져 보일 것 같았다. 외모도 훌륭한데 돈까지 많다니 너무 과분한복 아닌가 싶었다. 하지만 내가 지금껏 살아온 알량한 경험으로도 세상 일은 대부분 이런 식이었다. 그나마 그들도 돈으로 이곳 사람들의 호의를 사진 못한 듯 했다.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닌지도 몰랐다. 소외는 그들이 스스로 바란 것임이 틀림없었다. 누구라도 저토록 아름답고 잘생긴 사람들을 문전박대할 수는 없을 것 같으니까. 다른 아이들처럼 그들도 요란한 내 트럭이 지나가자 빤히 바라보았다. 나는 모르는 척 줄곧 앞만 바라보았고 마침내 학교를 벗어나자 마음이 놓였다. 슈퍼마켓은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 남쪽으로 서너 블록만 가면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었다. 그 안에 들어가니 편안한 느낌이 들어 참 좋았다. 엄마와 살 때도 식료품 쇼핑은 내 몫이었으므로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익숙한 임무에 빠져들었다. 슈퍼마켓은 왜 규모가 커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끊임없이 일깨워주듯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가 들리지 않아 더 좋았다. 집에 돌아온 나는 먼저 장본 꾸러미들을 모두 내려놓고 여유 공간이 있는 곳마다 쑤셔 넣었다. 찰리가 언짢아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다. 나는 감자를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달군 오븐에 넣은 뒤 스테이크용 고기를 마리네이드 소스에 담가 냉장고 선반 달걀 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저녁 준비를 마치고 책가방을 들고 2층으로 갔다. 숙제를 하려다가 먼저 보송보송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고 젖은 머리를 하나로 질끈 묶은 뒤 처음으로 이메일을 확인했다. 메일이 3개나 와 있었다. 전부 엄마가 보낸 편지였다. 벨라에게 도착하자마자 연락해라. 비행기 여행은 어땠니? 지금도 비 오니? 엄마는 벌써 네가 보고 싶다. 플로리다로 갈 짐은 거의 다 썼는데 분홍색 블라우스를 통 찾을 수가 없구나. 내가 어디 뒀는지 혹시 넌 아니? 필히 안부 전화란다. 엄마가. 나는 한숨을 쉬며 다음 편지를 읽었다. 첫 편지를 쓴 지 8시간 만에 보낸 것이었다. 벨라에게. 왜 아직 답장을 하지 않았니? 뭘 기다리는 거야? 엄마가. 마지막 편지는 오늘 아침에 보낸 것이었다. 이사벨라. 오늘 오후 5시 반까지 너한테 소식이 없으면 찰리한테 전화할 거다. 시계를 쳐다보았다. 아직 1시간이나 남아있었지만 엄마는 성미가 급하기로 정평이 난 사람이었다. 엄마 진정해. 지금 바로 답장 쓸게.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세요. 벨라. 그 메일을 보내자마자 나는 또 한 통 쓰기 시작했다. 엄마, 다 잘 돼가고 있어요. 물론 지금도 밖엔 비가 와. 뭔가 편지에 쓸만한 일이 생기기를 기다리느라 늦어졌어. 학교 생활은 나쁘지 않아. 배운 걸 또 배워서 좀 지겹긴 하지만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을 괜찮은 아이들도 몇 명 만났어. 엄마 블라우스는 세탁소에 있잖아. 엄마가 금요일에 찾기로 했었는데. 찰리가 나한테 트럭을 사줬어요. 놀랍지? 나도 마음에 들어. 낡긴 했지만 굉장히 튼튼해서 나한테는 딱이다 싶어. 나도 엄마가 그리워. 곧 또 편지하겠지만 그렇다고 5분에 한 번씩 이메일을 확인하진 않을 거야. 진정하고 마음 놓으세요. 사랑해 엄마. 벨라. 나는 폭풍의 언덕을 읽기로 마음먹었다.
요즘 영어 시간에 읽고 있는 교재이긴 하지만 찰리가 돌아올 때까지 재미삼아 다시 읽었다.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있었던 나는 오븐에서 감자를 꺼내고 스테이크를 석쇠 위에 올려놓으려고 황급히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벨라니? 계단을 내려오는 내 발자국 소리를 들은 아빠가 외쳤다. 그럼 누구겠어요?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빠 어서 오세요. 고맙구나. 내가 부엌에서 부산하게 오가는 사이 아빠는 권총 허리띠를 옷걸이에 걸고 부츠를 벗었다. 내가 아는 한 찰리는 경찰 일을 하면서 총을 쏘아본 적이 없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총을 잘 손질해 두었다. 내가 어린 시절 이 집에 다니러 왔을 때 아빠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권총에서 총을 부터 뺐다. 이제 그는 내가 장난하다 권총으로 스스로를 쏘지 않을 만큼 자랐고 일부러 권총 자살을 시도해볼 정도로 우울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저녁 메뉴는 뭐니? 찰리가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는 상상력이 뛰어난 요리사였는데 엄마의 실험적인 요리들은 먹을 만한 것이 못될 때가 많았다. 찰리가 그렇게 오래된 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스테이크하고 구운 감자예요. 내 대답에 그가 안도한 표정을 지었다. 찰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부엌에 서 있자니 어색한지 내가 부엌 일을 하는 동안 슬며시 거실로 사라져 텔레비전을 보았다. 사실 그러는 쪽이 서로 더 편했다. 스테이크가 익는 동안 나는 샐러드를 만들고 식탁을 차렸다. 저녁 준비가 끝나고 찰리를 부르자 그는 부엌으로 들어서며 킁킁 냄새를 맡았다. 맛있는 냄새가 나는구나. 고마워요. 우리는 몇 분 동안 잠자코 식사를 했다. 불편하지는 않았다. 우리 둘 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같이 사는데 참 적합한 파트너였다. 그래, 학교 생활은 어떠니? 친구는 좀 사귀었어? 한참 뜸을 들이다 그가 물었다. 제시카라는 애랑 수업을 몇 개 같이 들어요. 점심시간에 그의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고요. 마이크라는 애도 있는데 아주 친절해요. 다들 잘해주는 편이에요. 유별나게 딱 한 사람은 예외지만. 마이크 뉴튼 말이로구나. 착한 녀석이지. 집안도 괜찮고. 그의 아버지가 교회에서 스포츠용품점을 하시지. 그곳을 거쳐가는 등산객들이 꽤 많아서 돈벌이도 잘 된다더라. 컬린 집안에 대해 좀 아세요? 내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컬렌 박사네 말이냐? 물론이지. 컬렌 박사는 훌륭한 사람이야. 그 집 아이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잘 어울리지도 않는 것 같고요. 찰리가 돌연 화난 표정을 짓는 바람에 나는 깜짝 놀랐다. 다 여기 주민들 탓이지. 컬렌 박사는 다른 병원에서 일하면 여기보다 10배는 더 벌 만큼 뛰어난 외과의사다. 중얼거리는 듯했던 그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우리로선 그런 의사를 두게 되었으니 행운이지. 그 사람 아내가 소도시에 살고 싶어한 게 얼마나 다행이냐. 컬렌 박사는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재산이고 그 집 아이들도 전부 행실이 바르고 예절도 깍듯해. 처음 10대 입양아들을 잔뜩 데리고 그 집안이 이사를 왔을 땐 나도 걱정을 했다. 그 애들이 분명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그 애들은 하나같이 아주 어른스러워서 나쁜 점이라곤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더구나. 이 고장난 여러 대째 살고 있는 집안 아이들도 그보다 나을 수는 없을 정도지. 게다가 그 집안 사람들은 똘똘 뭉쳐서 거의 격두로 주말마다 야영도 즐긴다더라. 단순히 새로 이사 왔다고 해서 사람들이 텃세하느라 말들이 많은 게지. 찰리가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는 건 난생 처음 보는 일이었다. 그는 주민들이 쑥덕이는 이야기에 그동안 몹시 언짢았던 듯 했다. 나는 일단 후퇴했다. 제가 보기에도 꽤 괜찮은 애들 같던데요. 그냥 걔들끼리만 어울리는 것 같아 보여서 제 눈에 띄었나 봐요. 다들 외모가 아주 뛰어나던걸요? 나는 좀 더 칭찬처럼 들리기를 바라며 덧붙였다. 네가 그 의사 선생을 못 봐서 그래. 찰리가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 친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 다행이지. 간호사들이 그 친구랑 나란히 있으면 일에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난리라더구나. 우리는 다시 침묵을 지키며 식사를 마쳤다. 내가 설거지를 시작하자 찰리가 식탁을 치웠다.
그는 텔레비전 앞으로 돌아갔고 나는 식기세척기가 없어 손으로 설거지를 마쳤다. 그러곤 2층으로 올라가 내키지 않았지만 삼각함수 숙지를 펼쳤다. 이미 그런 일과가 습관처럼 굳어진 듯했다. 그날 밤엔 드디어 빗소리가 조용해졌다. 지쳐 있었으므로 나는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 그 주는 내내 별일 없이 지나갔다. 나는 반복되는 학교 수업에 익숙해졌다. 금요일쯤 되자 이름까지는 다 몰라도 같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얼굴은 모두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나와 같은 팀 아이들도 체육 시간에 나에게 공을 패스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과 상대편에서 나를 일부러 노리고 공격을 하면 재빨리 내 앞을 막아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론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다. 에드워드 컬렌은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날마다 컬렌 집안의 나머지 아이들 넷만이 식당으로 들어설 때까지 초조하게 사방을 살폈다. 그들이 나타나면 그제야 나는 긴장을 풀고 대화를 나누며 점심을 먹을 수 있었다. 우리 이야기의 중심은 마이크가 중심이 되어 2주 뒤에 라프시 해양공원에 놀러가는 일이었다. 나도 초청을 받았는데 가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예의상 가겠다고 승낙했다. 그나마 해변에 가면 여기보다 따뜻하고 건조하겠지. 금요일이 되자 에드워드가 교실에 와 있을까봐 염려하지 않고 더할 나위 없이 편한 마음으로 생물 시간에 들어갈 수 있었다. 내가 보기에 그는 분명 자퇴한 것 같았다. 나는 그 애를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그가 계속 결석하는 것이 나 때문이라는 터무니없는 걱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었다. 내가 포커스에서 보낸 첫 일주일은 별일 없이 지나갔다. 빈집에서 홀로 시간을 보내는데 익숙하지 않은 찰리는 주말에도 대부분 일을 했다. 나는 집안 청소를 하고 숙제를 미리 다 해치운 다음 엄마에게 거짓으로 아주 쾌활한 분위기의 이메일을 보냈다. 토요일엔 차를 몰고 시립 도서관을 찾았지만 장서량이 하도 적어 굳이 열람카드를 만드는 수고는 하지 않았다. 머지않아 나를 잡아 올림피아나 시애틀에 가서 큰 서점을 찾아봐야 할 듯했다. 나는 멍하니 내 트럭의 연비가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다가 얼른 진저리 치듯 그 생각을 떨쳐버렸다. 주말 동안은 빗발이 계속 가는 편이라 잠을 실컷 잘 수 있었다. 월요일 아침 학교 주차장에서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를 건넸다. 나는 그들의 이름은 다 알지 못했지만 모두에게 손을 흔들며 웃어주었다. 오늘 아침엔 다른 날보다 더 추웠지만 다행히 비는 오지 않았다. 영어 시간에 마이크는 익숙한 듯 내 옆자리에 앉았다. 수업 중에 갑자기 폭풍의 언덕에 관한 쪽지 시험을 봤다. 문제는 단순하고 직설적이어서 아주 쉬웠다. 그 무렵 나는 여기로 전학 오면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전해지는 걸 느끼고 있었다. 수업이 끝나고 건물 밖으로 나가니 바람이 새하얀 알갱이를 머금고 세차게 휘몰아치면서 우리를 감쌌다. 아이들이 신이 나서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싸늘한 바람이 내 뺨과 코를 스쳤다. 우와, 눈이 오네? 마이크가 말했다. 나는 길가에 쌓이기 시작한 작은 손뭉치 같은 물체가 내 얼굴을 스치며 미친 듯이 휘몰아치는 모양을 쳐다보았다. 윽, 눈이네. 좋은 시절 다 갔군. 마이크는 놀라는 표정이었다. 눈이 싫어? 비가 내리기엔 너무 춥다는 뜻이잖아. 두말하면 잔소리지. 게다가 눈이라면 송이송이 내리는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나하나 다른 모양의 입자로 말이야. 이건 그냥 면분 끝을 잘라 뿌리는 것 같잖아. 눈 오는 거 처음 보니? 마이크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물론 봤지. 내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텔레비전에서. 마이크가 웃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때 촉촉하고 커다란 눈뭉치가 그의 뒷머리를 강타했다. 우린 어디에서 날아왔는지 보느라 동시에 돌아섰다. 다음 강의실이 있는 방향과 반대로 등을 보이며 걸어가고 있는 에릭이 내 눈에도 의심스러워 보였다. 마이크 역시 같은 생각을 하는 눈치였다.
그는 몸을 숙여 질척한 반죽 같은 눈덩이를 뭉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에 만나자. 사람들이 축축한 물건을 던지기 시작하면 나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버릇이 있거든. 내가 계속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마이크는 멀어지는 에릭의 뒷모습을 눈으로 쫓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오전 내내 아이들은 하나같이 신이 나서 눈 이야기를 떠벌렸다. 올해 첫눈인 모양이었다. 나는 줄곧 입을 다물었다. 그래, 비보다 덜 눅눅하긴 하지. 양말에 스며들어 녹기 전까지는. 스페인어 수업이 끝나자 나는 바짝 긴장한 채로 제시카와 함께 식당으로 향했다. 눈뭉치가 사방에서 날아다녔다. 나는 필요한 경우 방패로 쓸 요량으로 파일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다. 제시카는 그런 내가 우스운 듯 했지만 내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걸 알고 나에게 눈뭉치를 던지지는 않았다. 우리가 식당 건물에 들어서자 마이크가 뾰족하게 세운 머리칼에서 눈 녹은 물을 뚝뚝 흘리며 우리에게 다가와 유쾌하게 웃어댔다. 음식을 골라 계산하는 줄에 서서 기다리는 사이 마이크와 제시카는 즐겁게 눈싸움 이야기를 나누었다. 습관적으로 곁눈질해 문제의 테이블을 흘끔 보았다. 그리고 곧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구석 테이블에는 5사람이 앉아 있었다. 제시카가 내 팔을 당겼다. 왜 그래? 넌 뭐 먹을래? 나는 시선을 떨어뜨렸다. 귀가 화끈거렸다. 내가 꺼림칙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잘못한 일이 없으니까. 벨라가 왜 저러지? 마이크가 제시카에게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은 그냥 음료수나 마실래. 내가 대꾸하며 줄 끝으로 다가갔다. 배 안 고파? 제시카가 물었다. 사실 속이 좀 안 좋아. 여전히 바닥만 내려다보며 내가 말했다. 나는 친구들이 계산을 하는 동안 기다렸다. 그들을 따라 테이블에 앉고부터는 줄곧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탄산음료를 천천히 한 모금 마시자 위가 뒤틀리는 것 같았다. 마이크는 필요 이상으로 염려하며 2번이나 괜찮냐고 물었다. 나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더 아픈 채에서 양호실로 달아나 다음 시간 수업을 빼먹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다. 바보같이. 도망쳐선 안 돼. 나는 컬렌 집안 아이들이 앉은 테이블을 한 번 더 바라보기로 결심했다. 만일 그가 나한테 눈을 부라린다면 겁쟁이답게 생물 수업을 빼먹어야지.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속눈썹 아래로 살며시 위를 올려다보았다. 다행히 그들 가운데 내 쪽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나는 고개를 조금 더 들었다. 그들은 웃고 있었다. 에드워드, 제스퍼, 에밋의 머리는 온통 눈이 녹아 촉촉히 젖어 있었다. 에밋이 머리를 흔들며 물기를 휘날리자 앨리스와 로잘리가 몸을 피했다. 그들 또한 눈 내리는 날씨를 즐기고 있었는데 평범한 아이들과 달리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웃음과 장난기 말고도 그 아이들이 뭔가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딱히 뭐가 달라졌는지 꼬집어낼 수가 없었다. 나는 에드워드를 가장 주의 깊게 살폈다. 아마도 눈싸움 때문에 상기된 듯 확실히 그의 피부는 훨씬 덜 창백해 보였고 눈가의 어두운 그림자도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그 외에도 뭔가 더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달라진 점을 찾아내려고 애쓰며 생각에 잠긴 채 그들을 바라보았다. 벨라, 뭘 보고 있는 거야? 제시카가 내 시선이 향한 곳을 확인하며 물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길이 갑자기 내 쪽으로 향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머리칼로 온통 얼굴을 가렸다. 시선이 마주친 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 지난번에 봤을 때처럼 험악하거나 적대적인 느낌이 아니었다. 그냥 좀 불만스럽고 호기심에 차 있는 것처럼 보였다. 에드워드 컬린이 너를 바라보고 있어. 제시카가 얼굴을 내 귓가에 대고 키득거렸다. 화난 것 같아 보이진 않지? 어쩔 수 없이 내가 물었다. 왜 화를 내겠어? 제시카는 내 물음에 어리둥절한 듯 했다.
아무래도 걔가 날 싫어하는 것 같아. 내가 실토했다. 아직도 속이 메스꺼렸다. 나는 팔에 이마를 기댔다. 컬린 집안 아이들은 그 누구도 좋아하지 않아. 뭐랄까, 다른 애들이 하도 하찮아서 안중에도 없는 거지. 그런데 에드워드가 아직도 널 보고 있는데? 그만 좀 봐. 내가 제시카를 나무랐다. 친구는 껄껄 웃으면서 시선을 돌렸다. 나는 제시카가 말을 듣지 않으면 완력으로라도 그렇게 하게 만들려고 고개를 살짝 들어 확인했다. 바로 그때 마이크가 끼어들었다. 그는 방과 후에 주차장에서 대대적인 눈싸움을 할 계획이니 우리도 동참하라고 했다. 제시카는 신이 나서 찬성했다. 제시카가 마이크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 마이크가 무엇을 하자고 해도 거들고 나설 기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으론 주차장이 텅 빌 때까지 체육관에 숨어있을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점심시간 내내 나는 조심스럽게 우리가 앉아있는 테이블에만 시선을 고정시켰다. 나는 자신과 했던 약속을 지키기로 마음먹었다. 그 애의 표정이 화나 보이진 않았으므로 생물 수업에는 들어갈 생각이었다. 또 그의 옆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겁이나 뱃속이 다시 뒤틀렸다. 마이크는 날아다니는 눈뭉치의 표적으로 인기가 높은 편이라 평소처럼 그 애와 나란히 교실까지 걸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식당 문을 나선 순간 나를 제외한 친구들이 동시에 한숨을 쉬었다. 비가 내리고 있었고 길가에 눈이 쌓였던 흔적은 말끔히 사라져버렸다. 나는 내심 기뻐하며 점퍼에 달린 모자를 썼다. 체육 시간이 끝나면 곧장 집으로 갈 수 있겠군. 마이크는 4번 건물로 가는 내내 투덜거렸다. 교실에 들어선 나는 아직 책상이 비어있는 걸 보고 안도했다. 배너 선생님은 교실을 돌아다니며 책상마다 현미경과 슬라이드가 담긴 상자를 하나씩 올려두고 있었다. 몇 분이 지나도록 수업은 시작되지 않았고 아이들은 계속 웅성거렸다. 나는 일부러 교실 문을 외면한 채 공책 표지에 낙서를 하고 있었다. 내 옆자리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지만 나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있던 무늬에만 시선을 집중했다. 안녕? 노래하듯 요연하고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 애가 나한테 말을 걸었다는데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는 책상 끝으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지만 의자는 분명히 내 쪽으로 돌린 상태였다. 마구 헝클어진 머리칼에선 물이 툭툭 떨어지고 있었지만 방금 헤어질 광고 촬영을 끝내고 온 듯했다. 눈부시게 잘생긴 그의 얼굴은 다정한 표정을 만들어냈고 완벽한 입술엔 살짝 웃음마저 감돌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조심스러웠다. 내 이름은 에드워드 컬렌이야. 지난주엔 소개할 기회가 없었지. 네가 바로 벨라 스완이구나. 나는 몹시 혼란스러웠다. 모든 게 내 착각이었나? 오늘 본 그는 더할 나위 없이 공손했다. 그가 기다리고 있으니 나도 어서 뭔가를 말해야 했다. 그런데 판에 박힌 인사말조차 생각나지 않았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 내가 더듬거리며 물었다. 그가 짧게 매혹적인 웃음소리를 냈다. 네 이름은 다들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온 도시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나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그 말이 사실에 가깝다는 건 나도 알고 있었다. 그게 아니라 왜 나를 벨라라고 불렀느냐는 뜻이야. 나는 바보처럼 계속 물고 늘어졌다. 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이사벨라가 더 좋아? 아니, 벨라가 좋아. 하지만 찰리는 우리 아빠 말이야. 내가 안 들을 땐 이사벨라라고 부르시는 것 같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을 설명하려고 애를 썼다. 아, 그는 더 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를 돌렸다. 고맙게도 배너 선생님이 수업을 시작했다. 나는 실험 과정을 설명하는 선생님 말씀에 집중하려고 애썼다. 상자에는 슬라이드가 무작위로 들어있었다.
우리는 각자 실험 파트너와 함께 교과서를 보지 않고 양파뿌리 세포 슬라이드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체세포 분열 단계를 확인하고 기록지에 이름을 적어야 했다. 20분 뒤 선생님이 돌아다니며 어느 팀이 세포 분열 단계를 잘 구분했는지 확인할 것이다. 시작들 해라. 선생님이 말했다. 레이디 퍼스트니까 먼저 할래? 에드워드가 물었다. 고개를 든 나는 조금 삐딱하게 심가 웃고 있는 그의 얼굴이 너무도 아름다워 멍청이처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싫으면 내가 먼저 해도 돼.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그는 분명 내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의아해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야, 내가 먼저 할게. 내가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나는 조금 뽐내고 있었다. 이미 해봤던 실험이라 무얼 찾아봐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어려울 게 없었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현미경에 밀어넣고 재빨리 40배로 확대시킨 다음 곧바로 슬라이드를 확인했다. 내 짐작은 곧 확신이 되었다. 전기야. 내가 좀 봐도 될까? 내가 슬라이드를 치우려 하자 그가 물으면서 동시에 나를 말리느라 내 손을 잡았다. 수업 시작 전에 줄곧 눈뭉치를 쥐고 있었는지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러나 내가 소스라치며 그토록 재빨리 손을 뺀 건 차가워서가 아니었다. 그가 내 손을 잡은 순간 우리 사이에 전류가 흐르기라도 한 듯 따끔거렸다. 미안해. 그가 얼른 손을 치우며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는 다시 현미경 쪽으로 손을 뻗었다. 나는 덜덜 떨며 나보다 더 빨리 슬라이드를 확인하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전기 맞네. 그는 내 의견에 동의한 뒤 우리 팀의 실험 기록지 맨 윗칸에 정갈한 글씨체로 답을 적었다. 그는 재빨리 첫 번째 슬라이드를 치우고 두 번째 슬라이드를 올려놓고는 유심히 살폈다. 우기다. 그는 중얼거리면서 동시에 답을 적었다. 나는 무관심한 척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나도 좀 볼까? 그는 씩 웃으며 내 쪽으로 현미경을 밀어주었다. 나는 현미경을 열심히 들여다보았지만 결과는 실망이었다. 쳇, 얘 말이 맞았잖아? 세 번째 슬라이드 줄래? 나는 시선을 외면한 채 손을 내밀었다. 그가 슬라이드를 건넸다. 나와 다시 손을 닿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같았다. 나는 최대한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다. 간기야. 나는 그가 요구하기 전에 먼저 현미경을 밀어주었다. 그는 아주 잠깐 들여다본 뒤 답을 적었다. 그가 현미경을 보는 사이 내가 답을 적을 수도 있었지만 그의 우아하고 깔끔한 글씨체에 귀가 죽은 상태였다. 형편없는 내 글씨로 기록지를 망치고 싶지는 않았다. 우리는 다른 아이들이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실험을 마쳤다. 마이크와 그의 파트너는 슬라이드 2개를 거듭 다시 비교하고 있었고 어떤 아이들은 책상 밑으로 교과서를 펼쳐놓기도 했다. 달리 할 일이 없어진 나는 그를 바라보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하지만 허사였다. 내가 고개를 들자 그는 전처럼 형언할 수 없는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그의 얼굴이 미묘하게 달라 보이는 이유를 알아차렸다. 너 렌즈 꼈니?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내 질문에 그는 어리둥절한 듯 했다. 아니? 아, 네 눈이 어딘가 달라 보이는 것 같아서. 그는 어깨를 으쓱한 뒤 시선을 돌렸다. 나는 뭔가 달라졌다는 걸 확신했다. 지난번에 나를 노려보던 새까맣게 빛나던 눈동자가 아직도 생생했다. 창백한 피부와 붉은빛이 도는 갈색 머리칼에 대조되어 더욱 두드러졌던 눈동자. 그런데 오늘 그의 눈동자는 완전히 다른 색이었다. 버터맛 사탕보다는 조금 진한 황금빛 기운이 도는 묘한 황토색이었다. 그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포커스에서 지내면서 확실히 내가 미쳐가고 있는지도 모르지.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그는 전처럼 주먹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우리가 빈둥거리고 있는 걸 본 배너 선생님이 다가왔다.
선생님은 완성된 실험 기록지를 어깨너머로 살피더니 이어 꼼꼼히 답을 확인했다. 에드워드, 이사벨라에겐 현미경을 들여다볼 기회도 주지 않은 거니? 선생님이 물었다. 아니요, 벨라가 5개 중에 3개나 확인했는데요. 에드워드가 내 이름을 자연스럽게 바꿔 부르며 대답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심쩍은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전에 이 실험을 해본 적이 있니? 나는 겸연쩍어 웃어보았다. 양파뿌리로는 안 했어요. 송어포배 세포로 했나? 네.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피닉스에서 우수학생 진학반에 있었니? 네. 그렇구나. 선생님은 잠시 후에 다시 말을 이었다. 너희들이 실험 파트너가 돼서 다행이구나. 배너 선생님은 뭔가 더 중얼거리며 다른 자리로 갔다. 나는 다시 공책에 낙서하기 시작했다. 눈이 그쳐서 아쉽지? 에드워드가 물었다. 마치 억지로라도 나와 이야기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는 것 같았다. 강박증이 다시 온몸을 휘감았다. 점심시간에 나와 제시카가 한 이야기를 들은 건가? 그래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고 증명이라도 해주려는 걸까? 아니, 별로. 나는 다른 평범한 사람들처럼 연기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나는 아직도 바보 같은 의구심을 떨쳐버리느라 애를 쓰고 있었으므로 다른 데 집중할 수가 없었다. 추위를 싫어하는구나. 그는 묻는 게 아니라 아예 단언하고 있었다. 습기가 싫은 건지도. 너한테 포크스는 살기 힘든 곳이겠네. 아마 넌 상상도 못할걸? 내가 모호하게 중얼거렸다. 무슨 영문인지 그는 내 대답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다. 그의 잘생긴 얼굴만 보면 정신이 산란해졌으므로 나는 예의상 꼭 필요하지 않으면 바라보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럼 여기 왜 온 거야? 나한테 그런 걸 단도직입으로 따지듯 물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게 좀 복잡해. 설명해주면 안 될까? 그가 대답을 종용했다. 나는 한참 머뭇거리다 그와 눈을 마주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그 진한 황금빛 눈동자를 보고 혼란에 빠진 나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입을 열었다. 엄마가 재혼을 하셨거든. 그런 거라면 별로 복잡할 것도 없네. 그는 내 말을 반박하는 듯 하더니 돌연 동정심을 발휘했다. 그게 언제였지? 지난 9월이야. 내 귀에도 내 목소리가 슬프게 들렸다. 새 아버지가 네 맘에 안 들었던 거군. 에드워드는 여전히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필은 좋은 사람이야. 너무 어리긴 하지만 꽤 괜찮아. 그런데 왜 그분들하고 안 살지? 나는 그가 흥미를 보이는 이유를 통 알 수가 없지만 에드워드는 지루한 내 인생사가 대단히 중요한 무엇이라도 되는 양 계속해서 뚫어져라 나를 바라보았다. 필은 여행을 많이 다녀. 야구선수거든. 내가 건성으로 웃어 보였다. 나도 아는 선수니? 그도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아마 못 들어봤을걸? 그렇게 뛰어난 선수는 아니야. 마이너리그에만 있거든. 아무튼 원정 경기를 많이 다녀. 그래서 너희 어머니가 새 남편하고 같이 여행을 다니려고 널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는 이번에도 자기 짐작을 사실처럼 이야기했다. 아니야. 엄마가 날 여기로 보내신 게 아니라 내가 오기로 결정한 거야. 에드워드의 눈썹이 꿈틀 접히며 미간이 좁혀졌다. 이해가 안 되는군. 그는 필요 이상으로 낙심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왜 얘한테 이런 걸 설명해야 하지? 에드워드는 호기심을 확연하게 드러낸 채 계속 나를 응시했다. 처음엔 엄마가 집에서 나랑 같이 지냈지만 필을 그리워하셨어. 그 때문에 엄마가 불행해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찰리하고 잘 지내봐야겠다고 결심한 거야. 나는 침울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때문에 이젠 네가 불행하잖아. 그래서 뭐? 불공평하다고. 그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눈빛은 여전히 강렬했다. 나는 웃음기도 없이 웃는 소리를 냈다.
인생은 원래 불공평한 거라는 말 혹시 못 들어봤니?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긴 하다. 그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대체 왜 얘가 아직도 나를 뚫어져라 바라볼까 의아해하며 대꾸했다. 눈동자가 알만하다는 듯 빛을 발했다.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연기가 꽤 뛰어난 편이구나. 하지만 넌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마음고생을 하고 있어. 나는 5살짜리 어린애처럼 혀를 쭉 내밀고 싶은 충동을 참으며 그에게 인상을 쓴 뒤 고개를 돌렸다. 내 말이 틀린가? 나는 애써 그를 무시했다. 틀릴 리 없을걸? 그가 잘난체하듯 중얼거렸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인데? 내가 짜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다. 내 시선은 줄곧 학생들 사이를 돌고 있는 선생님을 향해 있었다. 그거 참 좋은 질문이다. 에드워드는 혼잣말을 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낮게 중얼거렸다. 그러나 몇 초 동안 침묵이 이어지자 나는 그게 내 질문에 대한 그의 대답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나는 칠판을 향해 얼굴을 찡그리며 한숨을 쉬었다. 나한테 화났니? 그의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묻어났다.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를 돌아보고는 또다시 사실을 털어놓고 말았다. 꼭 그런 건 아니야. 그냥 나 자신한테 더 화가 나. 내 얼굴은 생각이 너무 잘 드러나. 우리 엄만 언제나 내 얼굴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알겠다고 하시더라. 나는 이맛살을 찌푸렸다. 오히려 나는 네 표정을 읽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이제껏 그는 내 이야기를 듣고 제멋대로 집착하며 잘난 척했지만 이번에는 진심인 것 같았다. 원래 남의 생각을 잘 읽니? 대개는 그래. 에드워드는 새하얗고 완벽한 치열을 드러내며 활짝 미소를 지었다. 바로 그때 배너 선생님이 주목하라고 말했으므로 나는 내심 안도하며 고개를 돌려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나를 혐오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이 이상하고 잘생긴 남자애한테 방금 침울한 내 인생에 대하여 털어놓았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다. 그는 조금 전까지 나와 이야기하는데 열중하는 듯 했지만 곁눈으로 살펴보니 이지는 또다시 나를 피해 멀리 앉아 양손에 잔뜩 힘을 주어 책상 끝을 옮겨쥐고 있었다. 내가 현미경으로 별 어려움 없이 찾았던 세포 모양이 담긴 슬라이드를 생물 선생님이 오버헤드 프로젝터로 비추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나는 수업에 열중하려고 애를 썼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드디어 수업 종이 울리자 에드워드는 지난주 월요일에 그랬던 것처럼 재빠르면서도 우아하게 교실을 빠져나갔다. 나 또한 지난 월요일과 똑같이 놀란 표정으로 그의 뒷모습을 응시했다. 마이크가 대뜸 내 곁으로 다가오더니 내 책을 대신 챙겨들었다. 나는 꼬리를 살랑거리는 그의 모습을 상상했다. 마이크가 한숨을 쉬었다. 완전 끔찍했어. 다 똑같이 보이는 거 있지? 넌 컬렌이랑 짝이어서 운이 좋았던 거야. 난 별로 어렵지 않던데. 당연한 듯 짐작하는 데 발끈해서 말했지만 이내 쏘아붙인 걸 후회했다. 사실 전에 해본 실험이었거든. 나는 마이크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기 전에 얼른 덧붙였다. 오늘은 컬렌이 너한테 꽤 다정하게 구는 것 같더라. 벽에 걸어둔 비옷을 걸치는 사이 그가 말했다. 마이크는 그 때문에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다. 나는 무관심한 척 대꾸했다. 지난주 월요일엔 대체 왜 그랬나 몰라? 체육관으로 걸어가면서 나는 마이크의 수다에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었고 체육 시간에도 내내 마찬가지였다. 마이크는 오늘 나와 같은 팀이었다. 그는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여 자기 자리뿐만 아니라 내 자리까지 모두 커버해 주었으므로 나의 공상은 서브할 차례가 되었을 때를 빼곤 별 방해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었다. 내가 서브할 때마다 우리 팀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몸을 피했다. 수업이 끝나고 주차장으로 걸어갈 무렵엔 빗발이 가늘어져 거의 가랑비가 되었지만 그래도 나는 뽀송뽀송한 차 안이 훨씬 더 좋았다. 모처럼 시끄러운 엔진 소음을 걱정하지 않고 히터를 켰다.
방수 점퍼의 지퍼를 열고 모자를 벗고 나서 집에 가는 동안 히터를 틀고 젖은 머리가 마르도록 살살 흔들었다. 주변에 차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방을 둘러보았다. 바로 그 순간 꼼짝 않고 서 있는 희끄무레한 형체를 발견했다. 에드워드 컬렌이 내 트럭에서 자동차 3대쯤 떨어진 곳에 세워둔 볼보에 기대어 내 쪽을 빤히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재빨리 고개를 돌리고 트럭을 후진시키다가 너무 서두르는 바람에 녹슨 도요타 자동차를 거의 받을 뻔했다. 다행히 너무 늦지 않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었다. 내 트럭에 부딪혔다간 단숨에 고철덩어리가 되고 말 것 같은 소형차였다. 나는 여전히 그를 외면한 채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후진을 했고 이번엔 성공했다. 볼보 앞을 지나며 나는 곧장 앞만 바라봤지만 얼핏 보기에도 그가 소리내 웃고 있는 것 같았다.